오늘 우리는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칠순의 할머니 김명자 씨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녀에게는 병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남들 눈에는 지극한 효자로 비치는 아들이 있었고 반대로 10년 전 부산으로 시집간 뒤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무심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척에서 쏟아지는 아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천리 박타지에서 들려오는 딸의 냉담한 침묵. 모든 이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자 씨가 호스피스 병동 침대에 누워 유언장을 작성하던 그 순간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사람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유일한 전 재산인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한 채를 그토록 무심해 보이던 딸에게 전액 상속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결정은 순식간에 평온하던 병실을 거대한 가정불화의 태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으며 모여든 친척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마지막 수업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겹겹이 쌓인 진실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이 유언장 뒤에는 과연 어떤 가슴 시린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김명자 올해로 70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췌장암 말기라고 한데 했습니다. 암세포라는 녀석들은 마치 불청객인 깡패무리처럼 제 몸속을 휘젓고 다니며 마지막 남은 영역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호스피스 병동의 좁은 1인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지만 제 몸은 한 줌의 온기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제 생명은 창가에 놓인 반쯤 시들어버린 난초처럼 가냘픈 숨을 몰아쉬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아들 박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기운이 좀 나시나요? 집사람이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토종닭에 대추 한 끼 인삼까지 넣고 푹 고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냄새 딱 나죠. 아들은 보온병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접이식 식탁을 침대 맡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김 할머니 아드님이 정말 효자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오시네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간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맛 없으실까봐 제가 집사람한테 신신당부해서 국물을 아주 진하게 우려내라고 했어요. 보세요. 국물 색깔 뽀얀 거. 아들이 뚜껑을 열자 진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며느리 지은이가 끓인 게 아니라는 걸요. 지은이는 번거로운 걸 싫어해서 닭을 미리 데치지도 않고 끓여 늘 국물에 텁텁한 기름과 거품이 떠다녔고 술을 넣어 잡내를 잡는 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물은 지나치게 맑고 깨끗했으며 미미하게 풍기는 한약재와 소주 냄새가 전형적인 식당 음식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거나 포장해 온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굳이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음 써줘서 고맙다. 뭐 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민호는 뚜껑을 완전히 열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저으며 후후 불었습니다. 국물 끝내주네요. 어머니 한 술이라도 드세요. 몸보신하셔야죠. 며칠 동안 통 못 드셨잖아요. 그는 국그릇을 제 앞에 놓고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식탁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드디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요. 재촉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의 말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짐짓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마포에 있는 그 아파트.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해서요. 저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냄새를 맡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1초쯤 기다리더니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버티고 싶으신 거 알죠? 하지만 나중에 경황이 없을 때 닥쳐서 처리하면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못 들은 척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아들은 화제를 돌려 다른 곳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걔는 집에 안 온 지가 언제입니까? 부산으로 시집 가더니 어머니를 아예 잊었나 봐요.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전화 한 통 없는 딸이라니? 그는 짐짓분하다는 듯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 건 저예요. 제가 그 집 받을 자격 있다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데 제가 갑자기 기침을 두어 번 하며 힘겹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미가 피곤하구나.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가짜 달곰탕도 포장지로 겹겹이 싼 듯한 그의 말투도 모두 거절한다는 뜻이었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차에 사라지기도 전에 짜증 섞인 본심이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국그릇을 탁자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쉬세요. 더 안 괴롭힐게요. 그는 병실을 나가면서도 간호사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기력이 많이 없으세요. 내일 또 탕 가지고 올게요. 아들이 나간 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식어가는 닭곰탕 위로 더 이상 김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척했던 것은 가짜였고 차갑게 식은 것이 진짜였습니다. 저 국물은 나를 위해 끓인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위해 끓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의 주인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온 듯한 소독약 냄새와 훈련된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할머니 아드님 방금 가셨네요. 정말 효자세요. 어쩜 이렇게 매일 오시는지. 저는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정리해주고 물을 갈아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드님 말씀 들어보니 따님은 통 안 오신다면서요. 가볍게 던진 그 말이 돌멩이처럼 쿵 하고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 위로 휠체어를 탄 노인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죠 뭐. 결혼하면 자기 살림 챙기느라 부모는 뒷전이고 그래도 할머니는 복 받으신 거예요. 아드님이 저렇게 지극정성인데 그녀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겠지만 제게는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마음은 있는 아이죠. 간호사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방문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방금 밖에서 껌을 씹다 들어왔는지 입에서 단내가 풀풀 났고 병실 문을 여는 태도가 제 집 안방 같았습니다. 아이고 옳게. 민호한테 전화 받고 부랴부랴 왔어. 좀 어때 맘 편히 먹고 푹 쉬어야 해.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제 침대 맡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산 그 계집애는 아직도 콧배기도 안 비쳤다며 애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살림은커녕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혼자서 떠들었습니다. 우리 집 그 녀석도 그래. 뭐 회사 일이 바쁘네. 어쩌네 하면서 얼굴도 안 보여줘. 올케가 이 지경인데 그러더니 그녀는 아들이 앉았던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민호만 한 자식 없다. 싹싹하고 효심 깊고. 안 그래 일부러 제가 똑똑히 들으라고 크게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남동생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동생은 들어오자마자 눈치를 살피며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누님 요즘 좀 어떠슈? 집안일은 정리 좀 하셨소. 무슨 말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정리는 무슨 정리?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그 마포 아파트 말이유.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누님이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민호랑 서연이랑 에휴 남매끼리 싸움 나면 꼴사납잖아요. 옆에 있던 올케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민호가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혼자서 형님 모셨잖아요. 서연이는 전화 한 통 없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가 그 집 재산 탐내면 그건 천벌 받을 짓이죠. 출가 외인이라는 말 형님도 입버릇처럼 하셨잖아요. 저는 멍하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구경하듯 수조 속 붕어들이 뻐끔거리는 것처럼 입만 벙긋거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몰려와서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결국은 아파트 이야기뿐이더군요. 누가 이들을 불렀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욕하는 불효녀에 대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건 말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피곤해 그만둘까 봐요. 제가 내칠 듯 말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가지 않고 병실 구석 소파에 앉아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제 아파트에서 시작해 어느 집 며느리가 돈을 들고 날랐다느니 누구네 딸이 싸가지가 없다느니 하는 잡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간혹 제 딸에 대한 비웃음도 섞여 있었지요.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으면 저들은 내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떠들까? 이 노인네 팔자도 기구하지 불효녀 둔 탓에 맘고생하다가 그나마 아들 덕에 호강하고 갔네.
저는 죽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은 뒤에 진실이 묻히고 내 딸이 저들 입방에 오르내리며 천하의 불효녀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때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물밑에서는 탐욕이 소용돌이치는 나날이 보름 정도 더 흘렀습니다. 제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고 의사가 민호를 불러 면담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민호의 효심은 병세가 깊어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조급해졌습니다. 이제는 애둘러 말하는 단계를 지나 반쯤 농담인 척하며 미래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말라비틀어진 제 종아리를 주무르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면 마포 집은 안 팔려고요. 집사람이랑 상의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까 해요. 지후 학교도 가깝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집인데 남 주기 아깝잖아요. 그는 그 집이 이미 제 것이 된 양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순순한 반응은 그에게 큰 확신을 주었나 봅니다. 다 죽어가는 노인이 이미 모든 걸 체념하고 동의했다고 믿은 것이죠. 어느 햇살 따가운 오후 사과를 깎고 있는 민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황 변호사님 좀 불러다오. 황 변호사는 제 남편 생전에 절친한 친구이자 우리 집안일을 오랫동안 봐준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칫하더니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도를 내려놓고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정하셨어요? 유언장 쓰시게요?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네, 알겠어요. 를 연발하며 흥분해서 손을 비볐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연락할게요. 아무 걱정 말고 쉬고 계세요. 마치 유언장을 쓰러 가는 게 아니라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는 사람처럼 그는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사흘 뒤 황 변호사가 약속대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까지 휴가를 내고 왔고 친척들 중에서도 발언권계나 있다는 먼 친척 언니까지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병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굽실거리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얼굴에는 겸손한 효자의 가면을 쓴 채 은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지난 몇 년간 공들인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신들에게 왕관을 씌워줄 여왕처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침대 헤드에 기대앉아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황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미리 작성해온 문서를 꺼내 헛기침을 하자 병실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황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오늘 김명자님의 의뢰를 받아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민호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지은이는 남편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은 자잘한 예금이나 가재도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아파트 일체에 관하여 황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둘러본 뒤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사후에 해당 부동산의 모든 소유권을 딸 박서연 1인에게 단독 상속한다. 그 말은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몇 초간 멈춘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민호였습니다.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경직되더니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황 변호사와 저를 번갈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황 변호사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고 평소의 효자 코스프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노망 나셨어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박서연, 걔가 집에 안 온 지가 언젠데 그 집을 걔한테 줘요. 그럼 나는요, 매일 와서 똥오줌 받아낸 아들은 뭐고 며느리는 뭔데요? 며느리 지은이도 덩달아 악을 쓰며 침대 맡으로 달려와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이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공로는 없어도 고생한 건 인정해 주셔야죠. 어머니 심장은 돌로 만드셨어요. 증인으로 온 친척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명자야, 이건 아니다. 민호 가슴에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그러게 말이다. 출가 외인인 딸한테 집을 몽땅 주는 법이 어디 있어. 서연이 걔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집만 챙겨 가겠다 이거네.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난과 울음 고성이 뒤섞여 저마다 판사가 된 양, 저라는 늙은이를 심판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그들의 소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소동은 수간호사가 달려와 엄하게 제지할 때까지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씩씩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가기 직전 민호는 저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엄마 두고 보세요. 저 이대로 안 넘어가요. 법원에 소송 걸어서라도 엄마 정신감정 다시 받게 할 거예요? 구경꾼 친척들도 혀를 차며 하나둘 떠났습니다. 집안 꼴 잘 돌아간다라는 비아냥을 남기고서요. 병실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황 변호사와 저, 그리고 창밖에 무심한 햇살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피로에 지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황 변호사가 다가와 침대 머리를 좀 더 세워주고 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김 여사님, 그는 걱정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말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집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이씨네 슈퍼 좀 다녀와 주세요. 거기 주인 이씨 아저씨한테 제 심부름 왔다고 하면 맡겨둔 소포 하나를 내줄 겁니다. 황 변호사는 의아해했지만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씨 아저씨의 구멍가게는 우리 집 1층에서 40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라고 저 혼자 늙은이가 될 때까지 우리 집안의 모든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산증인이었죠. 그리고 그의 그 작은 가게는 저와 딸 서연이 사이의 비밀 우체국이기도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황 변호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누런 서류 봉투로
꼼꼼하게 포장된 꽤 묵직한 소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포를 침대 협탁에 놓으라고 눈짓하고 말했습니다. 황 변호사님, 그거 좀 뜯어봐 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안에는 보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고무줄로 묶은 두꺼운 영수증 뭉치와 낡은 통장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는 대답 대신 영수증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님은 전문가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게 우체국 등기 영수증인지 매달 똑같은 날짜에 부산에서 서울 마포로 받는 사람은 우리 집 1층 슈퍼 이씨 아저씨 앞으로 돈이 붙여진 기록인지 황 변호사는 영수증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맞습니다. 여사님, 정확히 10년 전 3월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송금된 기록이네요. 저는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번엔 통장을 보세요. 매달 초에 이씨 아저씨가 제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해준 기록이 맞는지 황 변호사는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대조해 보더니 마침내 충격과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따님이. 네, 변호사님은 아시겠죠. 하지만 제 아들놈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민호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는 남편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 그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변했습니다. 부모의 돈을 당연한 자기 몫으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제가 잔소리라도 하면 짜증을 냈고 서연이가 전화를 하면 일부러 스피커폰을 켜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동생아, 웬일로 전화를 다 했냐? 어머니 잊어버린 줄 알았네. 서연이는 다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민호가 쏘아붙였습니다. 이제야 오냐 집 안 물려줄까봐 눈토장 찍으러 왔어. 서연이는 낯빛이 변해서 1시간도 못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당분간 안 갈래. 엄마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내가 가면 오빠가 며칠 동안 엄마한테 눈치 주고 괴롭히잖아.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늙었고 남매가 으르렁거리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생활비를 매달 보내되 민호가 알면 또 난리를 칠 테니 1층 슈퍼 이씨 아저씨를 통해 몰래 보내기로요. 이씨 아저씨는 입이 무겁고 분별 있는 사람이어서 1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 7시에 퇴근하면 미리 고아둔 사골 국물이나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첫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맞춰 도둑고양이처럼 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퉁퉁 부은 손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국을 데워 밥상을 차려주고 함께 밥 몇 숟갈 뜨고는 다시 오후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갈 때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이 국맛 기억해야 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 국물 맛을 볼 때마다 딸이 다녀갔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1시간 남짓 머물다 갔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제 딸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지극한 효녀였습니다. 사람들은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 불효녀라고 욕했지만 제 딸은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지켜왔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황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곁에 살면서 엄마를 현금 지급기나 무료 파출부로 알고 뼛속까지 발라먹는 아들과 천리 밖에서도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도둑처럼 왔다 가는 딸. 누가 진짜 효자입니까? 황 변호사는 묵묵히 누렇게 바랜 영수증 더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여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나머지 절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제 아들 녀석 정신 차리게 하려면 이걸로는 모자라요. 저는 베개 밑에서 또 다른 물건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겉표지가 다 달아버린 초등학생용 공책이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첫 장을 넘기자 삐뚤빼뚤한 제 글씨로 쓴 제목이 보였습니다. 가족 장부.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민호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부터 아들 내외가 온갖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10일 민호 차 바꾼다고 500만 원. 2012년 8월 22일 며느리 지후 사립유치원 등록금 부족하다고 300만 원. 2014년 11월 5일 민호 회사 우리 사주 산다고 급전 2천만 원. 2017년 2월 18일 며느리 친정 엄마 백내장 수술비라고 80만 원.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들이 둘러댄 그럴듯한 이유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져간 돈은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죠. 빌린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처럼 가져갔으니까요. 황 변호사님. 저는 원망이 아닌 뼈 아픈 슬픔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적은 게 아니에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제가 서운한 건 그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필요할 때는 세상 없는 효자 노릇하며 입안의 혀처럼 굴다가 돈 떨어지고 필요 없으면 짐짝 취급하는 그 마음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랍에서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연이가 몰래 다녀갈 때마다 우리 모녀가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서연이가 바꿔준 새 커튼 전기밥솥, 그리고 10년 동안 먹어온 그 아이의 손맛이 담긴 곰탕 그릇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며느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아들은 곁에서 제 재산을 지켜보다 가져갔지만 딸은 멀리서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마지막 숨 한 모금뿐입니다. 이 숨으로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해주고 싶습니다. 황 변호사는 장부를 꽉 쥐며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3일 뒤 제 요청으로 다시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제가 마음을 바꿔 유언장을 수정할 거라 믿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구경 왔던 친척들도 제가 아들에게 굴복하는 꼴을 보려고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 맨 뒤에 낯선 하지만 너무나 그리운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딸아이는 부산에서 첫 차를 타고 당당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동생을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소식 빠르네. 유언장 고친다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왔냐. 병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모두가 이 남매가 아파트 한 채를 놓고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싸우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황 변호사님, 어머니가 이제야 정신이 좀 드셨나 보네요. 가족끼리 얼굴 붉힐 거 뭐 있습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황 변호사는 대꾸 없이 가방에서 제가 맡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두꺼운 등기, 영수증, 뭉치 통장, 그리고 그 낡은 공채까지 유언장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박서연 씨가 어머니께 보낸 생활비 송금 내역과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명자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지난 10년간 아드님 박민호 씨가 빌려간 돈의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저와 서연이의 사진을 띄워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 불효녀와 매일 곁을 지킨 효자의 실체입니다. 황 변호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병실 안을 강타하는 폭풍 같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있던 거만한 미소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사색이 되어 남편 뒤로 숨었고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이거 다 조작된 거요. 아니에요. 박서연, 네가 집 차지하려고 꾸민 짓이지. 서연이는 오빠를 무시하고 제 침대로 다가와 차가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는 거친 사포처럼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언제까지 너 자신을 속일 셈이냐. 엄마가 네 동생 마음 모를 줄 알았니? 네 속셈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속아준 건 네 동생은 집 따위엔 관심 없고 오직 이 엄마 안위만 걱정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저는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네 온 내가 효자라고 생각하지 탕사오고 병원 데려오고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였니 아니면 아파트를 위해서였니? 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집 너한테 줄 수 없다. 너한테 주면 넌 그걸 돈으로만 보고 금방 팔아먹을 게 뻔해. 내가 갚아준 내 빚처럼 말이다. 하지만 동생한테 주면 걔는 이 집을 가족의 추억으로 지킬 거야. 네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집을 말이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맺었습니다. 다들 봤지? 곁에 있다고 다 효자가 아니고 멀리 있다고 다 불효자가 아니다. 사람 속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야.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니언거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졌다. 지난 10년 넌 내 곁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 말은 아들에게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이메오니 민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딸의 억울함은 풀어주었고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존엄은 지켰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날씨는 참 좋았습니다. 간호사가 창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프지도 춥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고 민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살면서 그랬듯 소란 피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제 유골함을 안고 오빠의 손을 이끌어 마포 옛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에는 제가 신던 다 다른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 민호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젊은 날에 저와 남편이 국수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울먹였습니다. 여매연이 그때 서연이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끓여왔던 그 곰탕이었습니다. 오빠 엄마는 갔지만 집은 그대로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익숙한 맛, 진짜 엄마의 맛이라고 착각했던 동생의 정성. 눈물이 국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집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 이 집은 우리 남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으로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제가 좋아하던 가화 만사성, 자수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해질 역이면 서양 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제가 앉던 식탁 의자를 비춥니다. 엄마 거기 있지?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그 따뜻한 국물 속에 낡은 사진 속에 그리고 이제는 다투지 않고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너희 남매 곁에 진정한 효도는 거리로 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재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 덩어리가 아니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가족의 전기 머무는 곳입니다. 그 정칭이야말로 어떤 거리도 어떤 오해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니까요.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으로는 완벽한 효자였던 아들과 불효녀로 오해받으면서도 묵묵히 도리를 다한 딸.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김 할머니의 결정이 통쾌한 사이다였나요? 아니면 아들에게 너무 가혹했나요? 돈과 핏줄? 그리고 진심이 얽힌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